예, 안녕하세요.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4분, 새벽 2시 34분이에요. 아직 연구실이고 퇴근을 못 하고 있어요.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미치겠네. 좀 일이 좀 몇 가지 겹쳐서 약속드린 날짜보다 영상 업로드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은 일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동국대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이제 답사를 갔죠. 다녀왔겠네, 이제. 답사를 잘 갔다 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답사 때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했으니까 휴강에 대한 그 이제 보강 형식의 이제 영상 강의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헌 기록을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받고 아마도 다음 강의에서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금성문, 목간, 뭐 고문서 이렇게 해서 문자 자료를 좀 고대 문자 자료를 좀 개관을 할 건데 어 광개토항 비문 그리고 관구검 기공비 그리고 뭐 목간은 이제 고대 논어 목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문서는 이제 그 신라 촌락문서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약간 이제 앞서서 이제 보강 형식으로 간단하게 관곰 기공비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관계토학 미문이야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봤겠지만 이 관구검 기공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대학 강의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니까 요걸 좀 이제 영상 강의로 좀 여러분들께 보강 형식으로 좀 얘기를 들려주자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좀 미안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요 없어요. 대신 댓글에 영상을 다 시청하셨으면 댓글에 이제 학번, 이름, 어, 학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가져온 제목은 어, 관구검 기공비의 해석과 고구려 위 전쟁의 재구성입니다. 사실은 이 글을 이건 이제 제 논문 제목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의 어떤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자료가 이제 이번 저희 학기 강의가 어쨌든 디지털 역사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 자료라고 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다루고 활용해서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그것이 역사 서술로 이어지는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어, 수업이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쓴 논문을 좀 얘기를 들려주면서 연구자들은 금성문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고대사를 어떻게 복원하고 재구성하고 혹은 상상하는가에 대한 어떤 뭐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썼던 논문의 어떤 내용을 좀 들려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언제 때 썼죠? 제가 2015년, 16년 이때쯤 작성한 논문인 것 같아요. 대략 벌써 7, 8년이 된 논문이네요. 기억도 잘 안 나네. 어,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들어주실 때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강의를 들어주실 때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고대 금성문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렇게 고대사의 역사에 접근하는구나. 요런 걸 좀 주안점을 둬서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대략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관구검 기공비를 봐야 되니까 그에 앞서 관구검이 좀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관구검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략의 어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료의 혼란과 관검 기공비라고 해서 이 비석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비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자료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끝으로 이 비석에 대한 분석 결과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이제 목소리 잠기네요. 자,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관구검은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이 조위의 명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조위의 뭐 이름난 신하겠죠. 근데 이 조위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뭐 유비관우 장비하는 그 삼국지 이야기 아시죠? 그 삼국 시대에 어떤 이제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고 송건이 있잖아요. 그게 삼국 시대잖아.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조조는 사실 황제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조조는 이제 끝내 자신이 이제 어떤 후한의 황제의 그 자리를 찬탈해서 본인이 황제 자리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욕심은 있었지만. 결국 그 황제 자리를 정말로 가져간 것은 인제 조조의 아들 조비라는 인물이 있죠. 조조의 아마 맏아들일 겁니다. 그 조비가 이제 처음으로 조위의 이제 위나라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그 관구검은 바로 그 위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이 조비와 굉장히 친분이 깊었습니다. 조비랑 친하니까 관구검이. 조비는 이제 또 자신의 아들 태자인 이제 조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황제 나중에 이제 태자니까 나중에 교육을 해서 황제 자리에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좀 친한 친분이 있는 이 관구검한테 본인의 이제 아들 태자였던 조예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이를테면 선생님인 거죠. 과외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자리를 부탁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바꿔 말하면 위나라 황실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관구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관구검 하면 그냥 우리 한국사 고구려사와 어떤 관련해서 어떤 위나라의 장수 정도 생각을 하지만 이 관구검이라는 인물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 당시 그 중국 삼국 시대의 어떤 역사 흐름 속에서 진짜 어떤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 중에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맡았던 그 관직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형주자사, 유주자사, 예주자사를 역임했다 그러는데 이게 다 그 당시 중국의 삼국지 그 시대에 다 요충지들입니다. 거의 최전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형주 같은 지역은 그 당시 손권의 오나라가 형주의 남쪽을 장악하고 있었고 형주의 북쪽은 이제 위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주자사란 말은 오나라와의 그 전선에 최전선에 파견되어 있다는 인물입니다. 그런 지방관인 거죠. 또 이 예주자사 할 때 이 예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암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의 중심지가 이 예주인데 이 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손권의 오나라의 어떤 가장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강동 지역 있죠. 오나라의 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 지역. 그 강동 지역과 딱 맞닿아 있는 지역이 경계를 맞닿아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유주 자사할 때 이 유주 지역은 최북방 지역에 동북방 지역에 이제 그 북쪽에 뭐 오한, 선비 이런 유목 부족들, 북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과 또 경계를 맞닿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파견된 지역은 다 전선입니다. 최전선. 최전선에 파견돼서 그 지역을 방어하는 실무형 지방관, 이제 군 장관 정도가 되는 거죠. 대단한 인물인 거죠, 이 사람은. 그만큼 신뢰를 받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싸움도 잘했어요. 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전투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공손씨 하면 이제 공손도 혹은 공손탁이라고도 있는데 대략 이제 2세기 후반 한 189년 되면 요동 지역에 거대 군벌로서 공손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거의 3대에 가죠. 3대에 걸쳐서 그 군벌 세력이 유지가 됩니다. 공손씨 세력이. 요동 지역에 딱 터를 잡고 그 지역에선 거의 왕행세를 하는 인물들이 이 공손씨 세력인데 이 공손씨의 마지막 어떤 이제 군주라고 한다면 이 공손현이라는 인물이 이제 지도자였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한 이 공손씨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처음 건의한 사람도 관구검이었고 이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관구검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공손씨랑 전투를 벌였을 때는 제 기억으로 하면 이 공손씨가 워낙 세력이 이제 강대하니까 관구검의 군대가 밀려요. 결국에 이 공손씨를 정벌하는 데는 누가 오냐면 그 사마의라고 그 우리 알잖아요. 삼국지 읽다 보면 제갈량의 라이벌 사마의가 있잖아요.
그 사마이가 결국은 이제 군대를 끌고 파견 이제 와서 이 요동의 공성씨를 정벌하는데, 그때도 이 전투에 참전하는 사람이 관구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뿐만 아니라 오한, 북방의 오한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을 또 복속시키고, 또 동쪽으로 고구려를 침공해서 대승을 거두고, 또 손권의 오나라 손오하고 이제 경쟁을 벌일 때도 손오의 명장 제갈각이라고 뛰어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마 그 제갈량의 형이었던 제갈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제갈근의 아들일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아주 가물가물하네요. 삼국지 읽은 지 오래돼 갖고. 어쨌든 이 그 제갈각이라는 뛰어난 명장이 있습니다. 대단한 장수인데,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장수인데, 이 제갈각의 침공을 막아낸 인물이 또 바로 관구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 관구검이라는 인물은 전투에서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대단한 능력자인 거죠. 사실 그 당시 한 시대의 풍미한 영웅 중에 한 명이란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키워드라고 하면 충신이에요, 충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위라는 나라, 위나라의 초대 황제인 조비하고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 조비의 아들, 그 태자 2대 황제가 되는 조예의 어떤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위나라 황실과 친분이 두터웠고, 그렇기 때문에 위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사실 이제 위나라의 황제가 3대 4대 내려가면서 이제 권력이 약화가 돼요, 위나라 황실의 권위가. 특히 조모라는 인물은 이제 뭐 사실 이제 거의 꼭두각시 황제였던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사마씨 일족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사마의 있죠.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의. 사마의 결국 아들 후손들이 결국은 이 위나라 황실을 압박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전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마씨 일족의 사마염이라는 인물이 서진이라는 나라를 이제 결국 건국을 하거든요. 위나라를 황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는 위나라가 아니라 원래 진나라 서진입니다, 서진. 어쨌든 그 서진을 세운 일족이 사마씨 일족인데, 그 사마씨 일족의 어떤 그 권력의 전행에 반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구검 같은 이 사람은, 관구검 이 양반은 사실 위나라 황실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사마씨 일족이 권력을 전행하면서 위나라 황실을 압박한 게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흥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거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씨 일족에 반대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패배하죠. 사마사라는 또 뛰어난 인물에게 패배를 하고 결국 살해를 당하는데, 아마 이 살해를 당하는 과정은 전투에서 패배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도망가다가 아마 부하장수인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 갖고 암살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정말 인제 한 시대를 제대로 풍미한 인물인 거죠, 진짜. 이게 사실 역사에 한 붉은 선을 인제 하나 남긴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관구검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저 고구려 동천왕을 패배시킨 위나라 장수로만 기억을 한다는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만 기억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삼국지 게임을 통해서 이 관구검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인제 일본의 코에이사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삼국지 시리즈가 있는데, 삼국지 11 인가 12 인가, 삼국지 아마 11 탄이 아니라 12탄 일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거기에 여기 보면 통설이 78, 무력이 74, 지력이 56, 능력치가 굉장히 전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통솔은 한 85 이상, 무력도 한 80 이상, 또 지력이, 이 사람이 지략이 또 대단하기 때문에 지력도 70 이상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임에서 저평가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뻘소리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설명도 있네요. 위의 유주자사, 관구흥의 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예의 태자 문학이 되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예의 어떤 이제 스승이 되었다고. 그리고 공소년의 반란 진압.
동방원정이란 말은 아마도 저기 고구려 원정을 말하는 거겠죠. 뭐 그리고 오나라에 패배한 제갈탄의 후임으로 진동장군이 돼서 제갈각의 침공을 막았다. 또 활약상이 대단한 인물인 겁니다. 자, 근데 이 관구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 논쟁의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이 관구검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사실 논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관구검으로 읽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무구검으로 읽고 써야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자랑 이 말무자 뭐 없을 무자이기도 하고 이제 부정형의 무자죠. 이 무자랑 사실 굉장히 자형이 비슷하죠, 글자의 모습이.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목활자나 뭐 금속 활자가 없는 시대에는 어떡합니까? 이 사서를 다 필사로 베껴서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전승되어 내려온 역사서를 다 사람들이 일일이 써서 베껴서 이제 책을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이 두 글자 이 관자랑 무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갈겼으니까 좀 빨리 쓰다 보니까 인제 이 그 필체에 따라서 이게 글자가 비슷하다고.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원래 이 글자가 관자로 쓴 건지 무자로 쓴 건지 잘 모릅니다. 진짜 그래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관구검의 임명은 본래 무구검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사마고왕의 자치통감 여기서부터 이미 이 자치통감에 줄을 달았던 호삼성이 뭐라 그러냐면 이 "관구검 위 유주자사다." 해 놓고서 관구라는 성씨는 이 복성인데 두 글자 성씨라는 거죠. 복성인데 이 관 이 여기 무라 써 지금. 이 무구라는 것은 복성인데 이 무자는 음이 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무의 음이 무가 통하기 때문에 이건 관구검이 아니라 무구검으로 읽어야 된다. 이제 한국학자 박노석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무구검인가? 여기에 근데 또 힘을 더 실어줬던 분이 바로 일본의 이제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이신데 다나카 도시아키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직접 중국에 가죠. 산서성 태원으로 가서 이제 관구검의 그 후손인 관구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구검의 손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인 관구검의 이제 혼령을 달래겠다.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혼령을 달래겠다 할아버지의. 그 진혼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진혼을 위해서 그 손자 관구오가 세웠다는 비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 관구씨 조상비입니다. 이걸 직접 조사하니까 여기는 이제 아이 무구씨 조상비라 제가 써 놨는데 여기 글자를 가만히 이 그 비석에 새겨진 이 글자를 보니까 이 관자가 아니라 무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구검이 아니라 무구검으로 표기하고 읽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다나카 도지아키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정말로 아니 당대에 세워진 비석에도 관구검의 후손들이 세운 비석에도 관자가 아니라 무자로 썼으니까 '이 관구검이 아니라 진짜 무구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고민을 합니다. 논문을 써야 되니까 나도.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성씨 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관구라는 성씨가 사실은 되게 유서 깊은 성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산동성 조연 남부의 옛 지명에 관구라는 지명이 있어요. 아마 이 관구라는 것은 이게 언덕구자랑 통하는 거니까 어떤 언덕 지역을 이제 관구라고 했나 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성씨 사전에 이 관구란 성씨의 유래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건 무구가 아니라 관구로 읽어야겠다.'는 저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이 그 기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미 사마천의 사기 그러니까 기원전식의 기록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이 사기 세근에 보면 "관음은 관이다." 그리고 "고국명 옛 나라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야? 그럼 이거 그 관으로 읽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이라는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이 괄지지의 기록을 이제 따와서 얘기를 하는데 괄지지 운
고관성 즉 고관국이고 옛 이거 뭐라 그럴까 옛 관성은 곧 옛 관국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명 몽택성, 몽택성은 뭔지 어느 지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몽택성이라 이름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제조주 제음현 남쪽 56리 56리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의 뭐 조주 그 당시로 이제 조주 제음현 남쪽 56리 지점에 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꿰관자잖아요. 이제 이 관자가 꿰관자랑 통하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관으로 읽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미 사마천의 사기 단계에 성씨가 성씨를 읽을 때 관구라는 성씨는 이제 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취관구라고 써 있잖아요. 네, 관구. 그러니까 아마도 이 관구라는 성씨가 지명해서 온 거고 거기 이미 사기에서부터 여기서의 관자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이 무구검보다는 관구검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확답하기는 어렵죠. 다양한 자료들이 서로 다른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때문에 이제 현존하는 금성문에서 무구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따르기가 어렵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학계의 일반적 통례에 따라서 관구공으로 표기하고 읽도록 하겠다 나는. 이렇게 저는 전제를 해 두고 논문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관구검 기공비를 가 봐야겠죠. 좀 직접 이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관구검 기공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이 한창이던 대략 3 세기 중엽이죠. 위정시 연간 환도성을 함락시킨 위나라 군대에 의해 작성된 기공비입니다. 기공비가 뭐냐면 공적을 기념하고 기록하는 비석이다라는 뜻이에요. 현재는 비석이 아까 사진에서 잠깐 봤지만 그 왼쪽이 깨져 있어요. 비석으로 보면 여기 정면으로 보면 이제 왼쪽이 깨져 있는데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부만 남아 있습니다, 비석이. 그래서 지금은 비편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벌써 1906 년이니까 벌써 100 년이 넘었죠. 1906년 길림성 지반시 환도산성 서북 지역 지금은 판성령이라고 하고 옛날엔 소판차량이라고 했던 그 고개가 있어요. 그 부근에 이제 도로공사 거기다 그 고개에 도로를 내는 도중에 발견이 됩니다. 말 그대로 산 기슭에 세워 놨던 비석이 이제 발견된 거지. 묻혀 있다가.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당대의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석은 중국 요령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4 년에 답사를 통해서 유물을 이제 직접 실견을 하고 사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 답사를 간 지가 10 년이 됐네요. 지금 2024 년이니까. 2014 년이면 제가 박사 과정 때였을 텐데. 아이고. 오래됐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왼쪽은 이제 PPT 사진의 왼쪽은 이제 어 제가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탁본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말 비석이 이제 왼쪽에 다 깨져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부만 딱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진을 가만히 보시고 이제 이 탁본을 보면 아시겠지만 남아 있는 그 글자는 너무 선명하게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글자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글자 판독은 명확하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 글자 판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금성문은 정말 분석하기가 까다로워져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중성리비 이런 거는 뭐 아니면 충주고구려비 이런 거는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럼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된다고. 근데 적어도 이 비석에서만큼은 보이는 글자에 한해서는 거의 판독의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루긴 좋은 자료죠. 자, 그러면 이제 비석의 현황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련 뭐 금성문이나 뭐 이제 목간이나 이런 혹은 고문서 이런 자료와 관련된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연구자들이 시시콜콜 이제 뭐 가로 세로 길이는 어떻고 뭐 두께는 어떻고 뭐 높이는 어떻고 몇 센치고 몇 미터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왜 할까 싶죠. 그런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금성문 자료나 목간 자료, 뭐 고문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료의 어떤 그 형태나 재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 자료, 글자를 쓴 서사 자료잖아요. 글자를 써서 내용을 기록하는 서사 자료, 서사의 이 재료가 되는 이 텍스트의 재료가 되는 이 비석이나 이 목간의 이 형태는 사실은 이제 그 서사자, 글을 쓰는 사람이 본인이 그 써야 될 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제한된 텍스트 이 재료 서사 재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쓰고 싶은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뭐 비석이라고 따지면 광고군 기공비와 같은 비석이라고 따지면 이 비석에 맞춰서 글자 수와 이런 걸 다 맞춰요, 이미.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서 담아야겠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사실 텍스트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 비석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럼 광개토항 미문 같은 경우는 광개토항비 같은 경우는 막 6.8m 이렇잖아요. 막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어떻게 이 텍스트 구분을 하고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가 이 서사 재료가 되는 혹은 비석의 이 크기와 재질이 사실은 서사자, 기록자가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일부 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걸 썰을 풀어 놓고 그래서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이 관금 기공비는 비신, 그러니까 비의 어떤 전체 높이는 뭐 39cm, 넓이는 30cm, 두께는 8에서 8.5cm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현재 이렇게 남아 있는 이 비편에 총 7팽에 48자가 이제 예서의 이제 글씨체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현재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연구자들은 궁금한 거죠. 그럼 원래 파손되지 않았던 원래의 모습을 궁금해하잖아요. 원래 비석에 뭐 파손되지 않았던 비석에는 글자가 몇 개나 더 있었고 행은 몇 행이나 더 있었을까? 몇 글자가 더 있었고 내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자의 상상을 좀 해봅니다. 좀 나름의 추론을 하는 거죠. 임기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이 비면 아래 본래 한두 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행도 한 2, 3행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할시 교수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다나카 도시아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비석의 형태부터 이미 규슈비랜다. 규수비죠. 예. 규수비.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규자는 이제 이 모양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뾰족한 모양. 이 규자 이 한자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처럼 생겼잖아요. 이 상부가. 이 규자의 형태의 머리. 그래서 규수 뭐 이렇게 뭐 지금 밤이라서 막 발음이 꼬이네. 규수가 되는 거고 그 규수 형태의 비라는 겁니다. 비석의 형태가. 이게 비석의 머리 모양이 뭐 세모나고 뾰족하다는 거죠 뭐. 뭐 그런 얘기고. 명문은 대략 총 10행 안팎이었을 것으로 이제 하이시 선생님이나 다나카 도시아키 선생님은 이제 추정을 하신 거죠.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비문의 내용과 그 가치를 보면 일단은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 행부터 3 행까지 전쟁의 경과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고구려랑 위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고 바로 4 행부터 남아 있는 7 행까지는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위나라 장수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당연히 바로 알 수 있죠. 비석 자체에 전쟁과 관련된 전황, 즉 전쟁 상황에 대한 내용은 딱 3 행이 있어, 3 행. 나머지 행은 다 전쟁에 참전했던 어떤 장수들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로 보아 이 비석 자체에는 관련 전황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결국 이 남아 있는 비석에는 또 정시 연간에 벌어진 어쨌든 고구려와 조유의 위나라의 전쟁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이 1, 2, 3행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대략 242년 고구려의 서한평 공격을 암시하는 것이 1 행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2 행과 3 행은 정시 5 년부터 6 년까지의 어떤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2 년에 고구려가 서한평을 공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위나라는 정시 5년, 즉 244년부터 고구려를 침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마 2회인가 3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시점과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현존하는 문헌 사료상에서는 당시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 시점을 각기 다 다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석은 문헌 기록상에 서로 이제 전쟁 시점에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비석이라는 거죠. 비석은 이러한 사료상의 혼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석이야말로 당대인들이 남긴 자료니까. 그냥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3세기에 편찬되어 당대의 사실을 제법 충실히 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삼국지에서조차 당시의 전쟁 시점 서로 달리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일 하나의 사서에서도. 무슨 말이냐면 위서 관구검전과 고구려전 즉 열전이죠. 이 열전에서는 정시 5년의 전쟁이 일어났다. 244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 위소 산소제기의 제왕반기 즉 위서 본기죠. 황제의 기록이잖아. 위서의 본기 즉 제왕반기에는 정시 7년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록 같은 하나의 사서에서도 서로 다른 기록을 전하니까 도대체 전쟁이 언제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바로 이 비석을 통해서 아 이 기록은 열전 즉 관구검전 및 고구려전에 전하는 정시 5년 즉 244년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구나라고 기록을 신뢰하게 되고 반대로 반기의 기사는 오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사실 당대 금속론의 가치인 거지 뭐.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제 학계의 견해에 처음 논문을 쓸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 삼국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서에 또 위서라고 하는 하나의 편에 서로 다른 시점이 전쟁 시점이 등장한다? 하나의 사서에? 왜 서로 다른 기록이 보일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보다 신뢰가 가는 기사를 추진하여 그와 다른 사실을 전하는 관련 기사에 대한 해석을 포기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 접근 방식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의 사서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 시점을 서로 다르게 전하는 이상 사료상에 그처럼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어진 모든 사료를 종합적으로 연관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자. 저는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계속 목이 잠겨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비문의 내용과 비석의 복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